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클까봐 미리 들어놓는 게 실손 의료보험이죠. 거의 국민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데 9월부터 제도가 일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맨날 봐도 또 모르겠는 게 많은 실손보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죠. 오늘은 경제 5단체가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해고요건이나 또 임금제도 개편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최근에 노사정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한국노총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계 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마감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났나요? 아침보다는 좋게 끝났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이 1941.49 플러스 3.82포인트 올라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85, 0.12% 하락한 687.121로 끝났습니다. 네. 거래소 코스닥이 다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상당히 거셌는데요. 거래소 쪽은 오히려 장 막판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형 쪽 외국 매수가 들어오면서 383억 매도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도 234 외국인 매도로 끝났는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를 비롯해서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 그중에서 특히 연기금 사들이는 모습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 상승 쪽으로 돌아서 끝난 것 같고,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이 파는 데다가 기관도 파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갈 줄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좀 끝나니까 또 여전히 외부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얘기는 지난 주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네.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임스 브라드 센트럴리스 연준은행 총재 같은 경우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자체가 역내 경제, 즉 미국 경제 긍정적인 전망 악화시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가 어떻든 중국이 어찌 됐든 미국 내부에 있어가지고 경제 상황 바뀔 게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고요. 네. 바꿔서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인상 자체도 안 미룰 수도 있다,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오전에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 또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많이 내렸었죠. 네, 지금 현재 1.1%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그나마 조금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상하이 지수는 또 왜 빠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월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아직까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들 자체적으로 이제 거래 자체를 중지시키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까 어떤 하락할 때 폭풍 자체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계속 열렸다면 조금씩 이렇게 둔화시키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동안에 좀 밀려왔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깡통조치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여지가 아직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인들 투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가 좀 악화되게 되면 그게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한 18일 연속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게 최장 기간인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저는 정확히 안 따져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꽤 긴 것 같아가지고요. 상당히 긴 부분 예.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점, 시사적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은 기류만 흘러왔잖아요. 그렇죠. 중국 쪽에서 위활 평가를 한 데다가 거기다 미국의 FOMC에서 금리나 얘기 자체는 펄러 나오고 있던 부분이고 거기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이제 안 좋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이어졌죠.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지 이제 지난 주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는 매도 량 자체 절대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다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사들어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우려할 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주주가치 계산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그 SK그룹 회장이신 최태용 회장이 나오셨는데요. 예. 나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SK CNC로의 어떤 그 홀딩 컴퍼니 역할로 주어졌죠.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을 후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시장 주주가치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인지 달러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럼 원화 가격 빠지면은 자동차주 네. 같은 경우에 좀 올라야 되는데 어떤가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뿐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 자동차주를 비롯한 수출주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실 일본이 엔 약세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유한 평가절하가 되면서 엔이 약간 강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화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엔에 의한 스크래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회사 매출에 기여를 해야 되는 매출액 자체, 판매량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가장 큰 시장, 추가적인 큰 시장 여기 있던 중국 시장 자체에서 현재 네. 로컬 업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판매가 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환율만이 변수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과연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뉴스는 늘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2분기에 네. 술, 담배 판매가 늘었다라는 통계인데 맨날 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사상 최고치로 또 한 번 경신을 그래요?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월 초가 되면 이런 통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네, 통계청이 2분기 가계 동향을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4, 6월 2분기 동안 주류 및 담배 소비량이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월 평균 소비액이 32,496원. 예.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만든 게 2003년부터인데요. 그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담배값은 올랐잖아요. 그 영향이 좀 크죠. 담배값이 오르니까 담배 지출액이 2756원으로 예. 작년 대비해서 28.6%가 늘었고요. 술 소비액도 11,740원, 작년보다 6.8% 정도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담배값이 올랐는데 금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담배는 그대로 피니까 네. 담배 지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술, 담배 이런 게 기호품인데 소득이 줄면 좀 기호품 소비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요. 스트레스 때문에 더 늘어나기도 하죠. 제일 싸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술, 담배여서 서민이나 중산층에서 술, 담배 소비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책 소비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참 이런 소식은 정말 안 좋은데요. 네. 월 평균 서적 구매액이 13,330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한 권 정도 사네요? 한 권 정도, 한 권보다 예. 조금 늘거나 요새 비싼 책도 많으니까요. 덜 사는 것 정도 되겠죠. 작년보다 13.1%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참고서도 덜 팔렸고 사이버 백과사 사전 같은 것들이 전자책으로 분류가 되면서 서적이 아니라 문화 서비스 매출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거다. 이런 분석은 있는데 어쨌건 네. 책을 안 읽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영향도 있을까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책은 진짜 안 사는데 이렇게 되면 출판사들 다 어떻게 하나 좀 걱정도 되네요. 전으로 돌아왔었던 하여간 참 여러 가지 예. 광고를 하실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권 판매는 많이 늘었죠. 이거는 또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뭐 다사상최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 좀 안 좋은 통계 같은 거, 이렇게 좀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좀 이런 통계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난 것 같고요. 복권 통계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이제 뽑는데요. 6월까지 복권 판매량이 1조 7,700억 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년 기록을 살짝 좀 보면요. 2012년이 1조 6,204억 원, 이게 상반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이 1조 6,278억 원, 2014년이 1조 6,208억 원. 작년이 이제 세월호 문제 때문에 복권 판매량이 좀 줄었는데 요거를 제외하면 201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올해 복권위가 전체 판매 목표로 3조 4,401억 원을 세워놓고 있는데 네. 이미 상반기에 50% 이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복권 산도는 정부 국고로 들어가서 국고에서 좋은 곳에 쓰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판매한 금액 중에 7,198억 원을 이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네.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등에 쓸 예정이고요. 올해 연간 목표는 1조 6,274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차후에 쓰는 거니까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불황의 지표라는 면에서 복권이 많이 팔리는 게 썩 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안정할수록 복권이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좋은 통계 없어요? 좋은 통계 찾고 찾아보니 네. 7월 통계는 조금 좋게 나타났습니다. 네.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지표를 통계청이 또 발표를 했는데요. 7월에 산업 생산, 또 소비, 투자 모두 좀 좋은 시그널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소비는 1.9% 정도 늘어났고 투자는 1.3% 정도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조금만 보면요. 산업 생산 중에 광공업 생산은 0.5%를 감소했는데 서비스하고 건설업 분야가 조금 늘어났고요. 네. 소비 중에서는 의복이나 가전제품 이런 쪽이 좀 많이 늘어났고 차량 연료 등도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에서는 기계류나 운송장비 분야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늘어난 게 올 초에 2월에 설 연휴 효과가 있었던 2월 이후 5개월 만의 일인데요. 뭐 다 세 가지가 다 좋긴 하는 게 생산도 늘고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네. 6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7월이 반짝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도 있는데 저는 후자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통계를 봐야겠죠? 한 달만 보아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네. 분양가 상한액이 또 오를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3월하고 9월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라는 걸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내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0.73%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좀 말이 약간 기본형 건축비라니까 딱 와닿지 않으실 텐데 건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노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 정도가 기본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고시를 하는 겁니다. 예시를 좀 들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주택의 경우 평당 3.3m당 건축비를 558만 2천 원에서 562만 2천 원으로 평당 4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고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가 상한액을 올리게 되면은 좋은 거는 분양 업체겠네요. 분양업체들이 분양 이대로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요거가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더 늘릴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 계속 좀 경기 안 좋고 그래서 철근이라든가 원자재 값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건축비를 올렸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업체에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룸만 좀 만들어준 거 아닌가. 네. 그렇군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는 데는 약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분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제가 이 경제 뉴스를 봐온 지 20년인데 20년째 계속되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전해주실 이런 소식인데 네. 그 유통업계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꾀하는 거. 뭐
하여간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안 바뀌고. 또 이거, 근본적인 방법은 이 해당 물품을 소비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참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 보고 딱 이렇게 찾아내야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게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가요? 오늘, 내일부터죠. 다음 달 1일부터 페르노리카 코리아라고 양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임페리얼 10년산 용량을 500ml에서 450ml로 50ml를 줄였는데 네. 출고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 줄이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회사 측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양주를 좀 많이 안 먹으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용량을 줄여 포장을 한 거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는데 예. 용량을 줄였으면 가격을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리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위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대표적인 과자 있죠. 빼빼로도 예. 얼마 전에 이 용량을 52g에서 46g으로 11.5%를 줄였는데 네. 가격은 그대로고요. 요구르트 2520S라는 제품이 있는데 용량이 150ml에서 135ml로 10% 정도 줄었는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네. 베지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건 안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안 사게 되느냐, 그럼 외면을 하기는 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걸 딱 보고 바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예. 과거가 얼마였는지 기억을 하면서 이걸 사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잘 현명하게 네.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금이 잘 거쳐야지 정부가 좀 주머니가 두둑해질 텐데, 네. 이 5년간의 탈세 제보나 추징 규모 봤더니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연치 않게 사상 최대인 기록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네요. 이 탈세 제보가 5년간 집계를 해봤더니 67,451건. 이거에 따라서 탈세를 추징한 금액은 4조 3,32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이 얼마였나요? 연도별로 보면요. 작년이 아니라 2013년과 비교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2013년이 1조 3,211억 원의 추징이 있었고요. 작년은 1조 5,301억 원의 추징이 있었습니다. 네. 5년 전으로 넘어가면 2010년의 추징 금액이 4,779억 원이었거든요. 예. 5년 만에 3배가량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탈세 보상 한도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상금 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탈세 제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예. 신고 포상금은 이상하게 봤더니 5년간 네. 194억 정도로 별로 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제보는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예, 9월이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실손 의료보험료가 최대 7%까지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인하된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기 부담금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을 추첨해서 드리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또 세 분께는 9월 12일에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입장권 2장씩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함께 하셨고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세계 어디서나.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노량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생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 일반 행정 9급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 다가오면 12시간 정도, 그리고 보통은 10시간 정도. 3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식대나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식비나 책값, 학원비 다 포함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국가직은 100대 1 훨씬 넘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이나 서울시는 100대 1 안쪽? 그러면 졸업 전부터 이 고시가 목표였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보통 행정학과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시험 준비하고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준비하면서 가장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붙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들죠. 이렇게 볼 때마다 붙었냐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 그게 많이 부담이 되죠. 근데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 시험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딱 자기 성적이 보이거든요. 근데 붙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주변 분들, 이제 노량진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친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누고 계세요? 나한테 그냥 이 시험이 뭐라고, 그냥 붙여주면 안 되냐고 막 이런 소리 제일 많이 하죠. 공부하는 환경에 대해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학원 커리 자체가 1년을 훨씬 넘어가게 커리를 잡거든요. 근데 커리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일단 고시학원이 지금 너무 성행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학원 커리 제대로 타고 열심히 복습하고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9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손 의료보험, 의료 실비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몸이 아파서 입원하거나 치료받을 때 병원비 부담, 이걸 병원비를 얼마 정도 돌려준다고 하는 그런 보험이죠. 2003년에 도입됐는데 가입자가 벌써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정말 제2의 의료보험으로라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손 의료보험 제도가 9월부터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또 그동안에는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퍼스트의 박종호 실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실손보험이요. 네.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보험인가요? 네, 이제 실손이라는 말은 이제 실제 손해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팠을 때 이제 실제 손해는 이제 병원비가 될 거고요. 병원을 가면은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병원비를 내게 될 텐데, 이때 이제 병원비 영수증만큼의 이제 금액을 보상하는 거를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이 있다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무조건 병원비 전액을 보상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과잉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하는 건 아니고요. 병원비의 90%까지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10%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서 25일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걸 발표를 한 배경은 뭘까요? 최근 들어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금융 소비자들의 그런 권리를 이제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의 경우에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3천만 명 이상의 이제 가입자를 이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나 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너무 유려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일단 민원이나 지급 분쟁 같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것들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됐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금 이제 지급과 관련된 이제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퇴원 약제비라고 해가지고 네. 퇴원했을 때 이제 처방받는 약제비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한다면 얼마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퇴원 약제비는 그러면은 대개는 보상이 안 됐나요? 보상이 안 된다라기보다 이제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통원비하고 이제 입원비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입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이제 통원비는 또 이제 30만 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퇴원할 때 이제 처방받는 약제비가 뭐 암 환자 같은 분들은 이제 퇴원 이후에도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이제 고가의 약을 또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입원비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걸 통원비라고 하면은 한도가 확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 부담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근데 9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게 더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병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제 급여 항목하고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네. 기존의 이제 실손보험은 이제 급여나 이제 비급여 상관없이 90%까지 보상을 했었는데 이제 9월부터 이제 내일이죠.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80%까지만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는 비급여에 대해서 10%만 부담을 하는 거를 20%까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병원비가 이제 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뭐 200만 원이 비급여 항목이다라고 네. 했을 때 이제 기존에는 그 200만 원 중에 18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160만 원까지만 이제 보상이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보장이 축소된 만큼 매달 이제 납부해야 되는 이제 보험료 부담은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장님,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자기 부담금을 적게 내는 게 좋은가요? 어떤 게 이제 좋다라기보다는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뭐 드러난 이제 상황을 이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비급여 부분에 이제 보장이 축소되는 만큼 이제 보험료가 이제 매달 내야 되는 게 최대 한 7%까지 뭐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손 의료보험료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40대 남자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이제 저렴해지는 거는 한 1,000원 정도 이제 싸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 이제 보험료가 저렴해졌다라고는 하지만 1,000원 싸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체감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네. 매년 이제 보험료가 이제 갱신되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장 뭐 1,000원 저렴해진다 하더라도 당장 이제 또 내년 되면은 다시 올라가지고 이제 보험료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네. 또 상쇄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그런 이제 자기 부담금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오히려 더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게, 네. 이게 이제 비급여 진료가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잉 진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막아보고자 하는 이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소비자의 입장을 봐서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다라기보다는 네. 보험사에서 계속 이제 손해율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입김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현실로 인해서 이제 실손 의료보험 도입 이후에 이제 비급여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뭐 이로 인해서 이제 보험사의 이제 손해율이 늘어나고, 또 다시 이제 실손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은 또 그 부분
부분도 이제 가입자한테는 일정 부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가 이제 늘어난 것을 과연 이제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 진료로만 볼 수만 있는 것이냐라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예. 사실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되는 이제 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보험금의 지급 심사가 이제 깐깐하게 이루어지지만 사실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들이 굉장히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뭐 MRI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은 MRI지만 이제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병원들이 이제 비급여 치료 항목을 지속적으로 이제 늘려왔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 제한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비급여에 대한 급여에 대한 그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비급여에 대한 급여의 표준화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이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금액이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병원과 B 병원의 이제 MRI 가격이 어디는 20만 원이고 어디는 50만 원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병원이 달라는 대로만 이제 주게 되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비대칭에서 오는 그런 부분인데다가 더군다나 또 병원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권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아픈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오픈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부담금 제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잉 진료나 보험료 상승 때문에 뭐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악순환의 구조에서 일부분을 손본다라는 의미는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복 가입자들 경우에는 이번에 자기부담금을 좀 돌려받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중복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중복 가입자들에게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를 하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두 회사에서 450만 원씩 지급해서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동일하게 900만 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관에 그 중복 가입자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약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10%를 지급을 하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실손 중복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자기부담금 규모는 한 60에서 70만 건 정도, 금액으로는 한 250에서 300억 정도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나 중복 가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병원을 뭐 아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중복 가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는 매달 내야 되는데 뭐 자기부담금 10% 그것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중복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정리를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제작진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손보험을 계속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보다 내서 돌려받는 것보다 병원비 내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뭐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내가 병원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이제 가입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보험을 하나만 가입하면은 이제 금액이 크진 않을 텐데 이게 가입하다 보니까 뭐 실손보험에다가 이제 기타 이제 다른 뭐 암이나 뭐 사망이나 여러 가지 다른 보장을 넣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참에 이제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들을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고 나한테 과연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낼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가 소득 대비해서 좀 적정선인가요? 소득 대비라고 하면은 이건 워낙 이렇게 집집마다 상황이 달라서요. 일반적인 뭐 중산층 가정에서 뭐 4인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20에서 30만 원 이내가 일반적으로 적절한 규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모르고 이게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퍼스트의 박종호 실장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얘기할 때는 다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때문에 예. 매기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거래량도 좀 일부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하면은 이제 분양 시장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말 그다음에 8월 달에 모더라우스 오픈한 현장들을 보면 물론 이제 입지가 아주 타고난 지역들 뭐 강남권이라든지 뭐 광교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뭐 변함없이 굉장히 많은 청약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지역들 동탄에 좀 인기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지역들 그다음에 지방 이런 현장들은 청약률도 많이 좀 미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분양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다 더 좀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7월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어떤 대화 내용이 상당히 좀 달라져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7월 이전에는 집을 사야 되는 거에 거의 의문을 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7월 말 이후부터는 소비자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아니면 청약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꼭 받아야 되냐.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작이 되면은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려앉으면은 언젠간 나도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분양을 받아야 돼. 이런 이제 상담들, 의구심 많은 상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변화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도의 변화를 보면은 그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그렇게 대출을 관리하겠다라고 정부 당국이 얘기를 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보면은 7월에 비해서 8월이 9배나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게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럴까요? 이게 이제 8월 27일 기준으로 이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한 건데요. KB국민, 그다음에 신한, 하나, 농협, 우리은행 등 국내 대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8월 27일 기준에 294조 1,148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7월 말에 289조 6,387억. 그러니까 7월 달에 비해서 4조 4,761억 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7월 한 달간은 5,018억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요게 사실은 우리가 안심전환 대출이 이제 5월 달부터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그때는 2,421억밖에 증가 안 됐거든요. 여기다가 또 6월 달에, 그러니까 안심대출이 전환된 이후에 6월 달에는 대출 잔액이 289조 1,369조. 그러니까 5월 달에 비해서 8조 4천억이나 이게 감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5, 6, 7월 달에 감소하다가 갑자기 8월 달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확 늘었거든요. 요게 이제 숨은 어떤 이면의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뭘까요, 그게? 숨은 내용이요?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네요.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숨은 이유들이라고 지금 숨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예. 대표님 보시기에는 숨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년부터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차피 이제 대출 한도가 준다든지 상환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예. 우리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분석할 때도 했습니다만 현재 이자보다도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집 사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행 전에 거치식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9월 미국 금리 인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금리가 9월 달에 안 되도록 10월이나 11월 달에 인상될 거로 예상이 된다 하면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가율이 진짜 전국적으로 72%가 이미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집 사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셋집들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사 비용이라든지 또 전세금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반전세로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반전세에 대한 그 월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들을 느껴서 아예 이 차에 차라리 뭐 집을 사자. 어쨌든 간에 월세 선호 현상이 늘면서 전셋집들은 상당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 전세가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층으로 봤을 때 젊은 층들이 집을 사자 이런 쪽으로 해서 더군다나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늘어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야지 하고서 관망만 하다가 이제 그렇죠. 대출을 조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풍선 효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늘어나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전세가라든지 저금리라든지 젊은 층들이 이제 더군다나 분양주택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갑자기 7월 22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면서 언론도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도 내년 시장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어떤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죠. 이렇게 무주택자들한테. 그래서 그 안에 집을 이왕 살 거면 더 좋은 어떤 그 대출 조건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8월 달에 한 달도 다 안 돼 이만큼 늘어났던 건 상당히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9월, 10월, 11월, 12월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전세난이 계속되는 것은 임대를 해주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요. 그렇죠. 공급이 부족해서인데 공공임대주택이 3천 가구가 넘게 빈집으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저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3,043채가 비어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게 뭐 지역별로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비어있는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구가 599채고요. 1년 이상이 된 집도 524채나 되고 서울도 256채, 부산, 울산 222채, 강원 193채. 굉장히 이게 3,000세대, 그러니까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 이런 그 공공임대주택이 빈집으로 있다. 상당히 좀 의아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미입주된 지역들을 보면 선호도가 상당히 열세이거나 떨어지는 지역이고 또 비선호하는 층이 상당히 많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격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무주택 세대주에다 대고 또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 기준에서 50에서 70%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까다로운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등 그러니까 외곽에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요를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많이 공급에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별로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지역에다 지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잘못된 정책 집행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행복주택이라든 이런 것들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공공임대주택이 입지라든지 조건이 그다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복주택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10월부터 서울 4곳에서 첫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입주 자격이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정말 참 말이 많은 주택인데요. 이번 이제 늦게라도 이렇게 입주를 앞두고 참 다행인데.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20, 30대를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LH에 따르면은 올해 4분기에 전국의 4개 지역에서 행복주택 847채 입주 시작하는데, 송파 삼전지구가 40채, 서초 내곡지구가 87채, 그 다음에 구로 천왕지구가 374채, 강동 강일지구가 346채, 8월 지난달에 7월 달에 송파 삼전지구라고 이제 물론 가구 수가 별로 40채밖에 안 됩니다만 청약 마감을 했거든요. 80.2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입니다. 여기는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잠실권으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던 지역인데 입주 자격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소득하고 자산을 갖춘 대학생하고요. 취업한 지 5년 미만인 직장인.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신혼부부, 네. 만 65세 이상 노인.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국에서 현재 119군데에서 7만 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아까 그 공공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 뭐 잠깐 비교를 했습니다만. 네.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이 행복주택의 입지나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행복주택은 선호도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네. 그다음에 사회초년명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입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지역별로 계속 앞으로 공급 알려지니까 놓치지 않고 청약들 신청을 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김민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부터 노사정위원회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한국노총이 어렵게 복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재개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한국노총이 반대하던 것들도 있어요.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반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법률 개정, 그리고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파행을 빚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요. 이렇게 얘기한 재계 측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